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FOMC 이후로 좀 많이 떨어졌다가 강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얘가 완전히 다 올라오진 못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이탈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24,700에서 25,000 정도를 지키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얘가 여기서 이미 한번 바닥이 나왔으니까 또 한번 투바닥을 나온다 했을 때는 24,400대를 다시 보러 갈 수도 있다. 근데 거기를 가지 않는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등세를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주요 이슈는 사실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현물이 ETF가 맞다, 아니면 ETF가 아니다, 그냥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블랙록이라는 애의 움직임인 거죠. 얘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버핏이랑 블랙록이랑 뭐 시타델, 그다음 피델리티, 이런 애들이 지금 뭘 사고 있다 그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이 현물 ETF를 대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블랙록이 신탁이든 아니면 ETF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럼 이제 블랙록은 블랙록 거 하면 되는 거고, 뭐 승인이 안 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ETF는 블랙록이 어쨌든 잡고 있게 되는 거니까. 왜냐면 자산운용사 이 1경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 금액이 조 단위가 아닌 경 단위로 움직이는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만약에 승인이 반려가 된다면, 그럼 다른 애들은 사실 승인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되면 돼서 좋은 거고, 안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보는 시각은 이 코인 시장은 전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다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메말랐고 자금이 말라있는 그 상황에서 왜 이런 소스가 터지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노리는 것은 이번에 이 하락을 뭘로 보고 있다? 기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개미를 털기 위한 기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든 게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요 구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관들이 투자를 하면서 하려는 그 발판, 그게 바로 신탁이고 ETF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한번 또 팔 건데, 제가 저번에 많이 주식을 요번에 늘렸던 애들을 볼 때 이런 애들 많았잖아요. 피델리티,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시타델, 그 다음에 뱅가드, 그리고 버크셔, 블랙록,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또 관계 있는 게 또 어디랑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들 또 한동안 까먹었을 텐데 EDX 마켓이라고 또 있죠. EDXM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찰스 슈왑하고 피델리티, 뭐 시타델, 이런 애들이 쫙 몰려가지고, 블랙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다 있는 애들이 여기서 이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비트코인을 올리려고 하는, 혹은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처지지 말고, 여러분들 이거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재료들이 뜬다라는 거. 그리고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뒤에서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새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이 시장의 이제 지위가,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당장 지위는 올라가는데 왜 가격에 반영이 안 돼요? 라고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호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으면 반영이 안 된다고들 하잖아요. 악재는 잘 반영되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호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가격에 반영 안 됐을 뿐. 오히려 이런 애들은 나중에 올라갈 때 개미들을 이 시점에 태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높은 곳에서 개미들을 태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ETF를 신청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ETF든 신탁이든 간에 정말 나중에 이 장의 고점 그럴 때 만약에 얘네가 승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승인되고 거래 처음 하는 날에 고점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청한 걸 가지고 하는 기간인 거고 실제로 ETF 현물이 승인이 났을 때는 오히려 뭐다? 그때 이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면 뭐라 그랬죠? 제가 홍콩 때도 말씀드렸죠? 그거는 고점의 재료로 쓰는 거고 이번에 홍콩처럼 홍콩이 6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 별일이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건 그 전에도 떨어졌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뭐다? 오히려 나중에 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2020년 반감기가 이제 그때 4월인가 5월인가요? 그때 반감기가 딱 됐는데 그때 그러자마자 바로 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는 11월, 10월, 12월, 1월 이럴 때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횡보의 구간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횡보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고 실장 고점이 터질 때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11월에 고점이 이루어졌을 때는 비트코인의 최초 선물 ETF가 거래를 할 때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이 소식은 신탁이냐 ETF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블랙록이 뒤에서 어쨌든 의도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가격의 하락이 뭔가 다분히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뭐 이렇게 코인들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망하냐 안 망하냐 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오히려 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상승장 때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되면 제가 어떤 걸 보여드렸었냐면 이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게 언제냐 뭐냐 했을 때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떻게 한다?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이 오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거고 만약에 이 주가가 떨어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낮은 거예요. 혹은 하락률이 더 크거나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보면 최근에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를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금은 이제 기술주의 형태로 묶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나중에 상승장에 오면 비트코인 상승장에 오면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기술주보다 높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보다 높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힘이 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데이터 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결국 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걸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나스닥의 상승률보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가 이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이 특이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때 여러분들이 주식하다 넘어왔잖아요. 그것처럼 요번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비트코인 떨어지고 나스닥이 오르면서 완전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고 결국 데이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스닥이랑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이게 지금 어쨌든 2021년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은 차트상으로 얘가 요렇게 한번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고 올라가던지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를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인데 1번의 경우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 제가 이 시점에 뭔가 이렇게 더 오르려면 이 기관들의 어떤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때마침 뭐가 나왔냐면 블랙록 이슈 나왔죠. 그래서 뭔가 이게 여기서 돌파를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코인장도 좋아지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상승장 때 비트보다 더 오르니까 요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호재는 지금 가격 반영이 얼마 안 되는 게 오히려 좋다. 지금 보면 홍콩 호재도 별 반영이 안 됐어요. 그쵸? 이게 중국이죠. 근데 미국도 이번에 블랙록 재료가 별 반영이 안 되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되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결코 단순히 넘어갈 재료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예요. 조 단위를 굴리는 자산 운용사는 그래도 많지만 경 단위를 굴리는 자산 운용사는 없거든요. 그걸 굴리는 게 블랙록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뭘 한다 했는데 만약에 SEC가 거절한다. 그럼 거절해도 좋은 게 명분이 어차피 블랙록이 안 되면 다른 데들도 못해요. 근데 블랙록이 되죠? 돼서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돼서 어차피 블랙록은 신청한 상태니까 계속 뭐 하겠죠? 재신청하고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ETF 선물 되듯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재료는 그 다음에 승인될 때 재료는 우리 이 재작년 11월과 똑같다는 거. 선물 ETF 승인될 때 혹은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한다 그럴 때 사람들 기대감에 엄청나게 부풀어 있을 때 그게 환희에 찰 때가 뭐다?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신청이 반려되거나 아니면 신청이 뭐 승인되기 전까지나 이런 기간들이 이런 깜깜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뭘 잘한다? 불안을 먹고 뭐가 잘한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는 엄청나게 좋은 재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격 반영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등한시하다가는 2020년 반감기처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영상 말고도 또 한 번의 영상 EDXM과 관련된 영상을 또 한 번 찍을 건데요. 이제 그거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면 뉴욕 증시가 연착륙이 된다, 뭐 긴축 종료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호한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작년 말에 아무도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연착륙 혹은 무착륙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건 뭐 이미 영상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경착륙이 올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계속 떨어질 거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연착륙이 올 수 있다. 왜? 사람들이 경착륙이라는 그게 너무 높다. 공포심리가 거의 역대급이다. 2008년 경제위기와 똑같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착륙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지금 연착륙의 가능성,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긴축 종료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금리는 저는 동결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FOMC 때도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동결일 때는 뭐죠?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금리날 바뀌었을 때 위기가 있다라는 거니까 계속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저는 이 연착륙이 당분간은 이슈를 잡아서 갈 것 같아요. 계속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가지고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보는 사람들마저도 다 이거 연착륙이구나 하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엑보 프로처럼. 그러면 그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이 정도 올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코인이 올랐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2020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도 코인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때마침 SEC가 기소한 목록들을 보니까 홍콩 거래소에 들어가는 애들 플러스 메타버스 애들이었거든요. 그쵸?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메타버스 메타가 돌 수가 있다. 근데 때마침 애플이 신제품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죠. 그러면 뭔가 그 구간 동안 올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엄청난 이슈들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가격들이 오른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를 하면 제가 주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내년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지표들이 뭐 연착륙이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되는 지표들이 있지만 주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버텨 나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꾸역꾸역. 자,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게 오르면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빠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주가에 되게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한번 볼까요? 애플 같은 걸 한번 봤을 때 주가를 보면 얘네도 닷컴 버블을 겪었습니다. 얘네도 겪었죠. 요때인데요. 자, 보시면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보시면 엄청난 하락이 있었다가 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서 신고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엄청난 폭락이 오는 겁니다. 자, AI가 지금 제품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아직까지 뭔가 AI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챗GPT는 있는데 반해서 뭔가 산업 전반적으로 IT가 뭔가 대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전부 다 IT가 다 내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일종의 닷컴 버블처럼 AI의 버블이나 혹은 거기서 제가 메타버스까지 오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지금 좋아요.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 보면 유니티도 좋고요. 지금 보시면 유니티도 제가 지금 이걸 표시를 해놨었는데 보면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돈이 들어올 곳은 제가 볼 땐 메타버스가 맞는 것 같거든요. 거래량도 엄청 떴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주식에서 AI가 오르니까 뭐가 왔죠? 결국 코인도 AI 코인들이 올랐듯이 메타버스 애들도 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는 정말 코인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기존의 뭐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의 다른 생태계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 토큰 경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코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지금 코인이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것인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기회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 걸린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여기서 횡보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요 구간을 좀 끝내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면 한 6월부터 9월까지면 한 3개월이에요. 3, 4개월 정도? 이 정도예요. 근데 요게 끝나니까 엄청 갔는데 지금은 사실 이 구간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쨌든 다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이게 끝나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봤을 때 뭔가 진짜 신고점을 빠르게 찍은 다음에 빠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것들이 오히려 여기서 이제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잘 안 맞는데 2024년이 넘어서 한 상반기 정도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올 연말 정도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항상 그 기준은 뭐냐면요, 가격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생기고 천천히 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2024년에 있는 반감기 사이클을 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횡보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할 건 겁만 안 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겁을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을 다시 한번 가게 되면 정말 완벽하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다이버전스들이 막 여기저기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어찌됐든 정확한 다이버전스는 뜨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거라든지 여기 있는 거라든지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 좋은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갱신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막 다이버전스가 깨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저점은 계속 낮아지지만 이거를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에 있는 해당되는 이 과매도 구간까지 다 찍은 다음에 올리고 과매도 올리고 과매도 찍고 올리고 과매도 해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얘가 반등을 하다가 찐반등이 나온 것 같다가도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작업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피말리게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하면은 선물은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동성이 취약하니까. 근데 다만 현물은 여기까지 그냥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점 기준으로 한 30%까지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천천히 받아보면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블랙록도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를 외면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만 알트장이 올지 안 올지는 당장은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도미넌스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ETF를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당장은 이렇게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갖고 있되 조금씩 알트로 전환하자 였으니까 여기서 내가 조금 뭔가 불안하다고 하면 다시 추가 매수하는 것을 비트코인을 위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건 뭔가 다시 보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알트를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트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을 깰 수도 있다. 저점을 깨진 애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은 이전에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나온 FTX 사태 때 나온 그 저점에서 한 3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분할을 잡으면 정말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11월에서 12월 동안의 그 무서움 때문에 놓쳤듯이 사실 뭐 길게 보면 11월, 12월도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 6월달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회를 어쨌든 무서워서 놓친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몇 달 동안 지금 주봉에서 엄청나게 피곤해하는 알트가 저점 갱신을 해서 문제인 거지 비트코인 가격으로만 따지면 이때보다 가격이 한참 높아요. 아직도 거의 몇 프로가 높죠?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 얼마나 더 높냐 했을 때 지금 저점 대비해서도 아직 그렇게 빠졌는데도 한 60%에서 65% 정도를 아직까지는 상승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면 이때보다 더 힘든다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는 알트를 몰빵돼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재료들이 너무 안 좋고 SEC에서 기소를 걸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블랙록의 이슈가 묻히고 홍콩의 이슈가 묻히고 한다는 건 그만큼 되게 대형 호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먼 미니스키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죠. 이들이 들어올 때는 왜 하락을 하느냐, 물량 매집하려고. 그 다음에는 자리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정점에서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할 거예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뭐 AI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논리가 탄생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 지금은 오히려 이 구간이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여기가 이제 FTX다라고 보면 좀 올랐었죠? 그 다음에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이 1차 하락의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15,000비트나 매집했어요. 대놓고
원래는 고래들이 이런 트랜잭션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당하는 걸 싫어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매직을 해서 지갑을 쪼개놓거나 하는데, 정말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매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였냐면 뭐 2020년 3월이라든지 코로나 빈대죠. 그때라든지 아니면 2019년 혹은 2018년 12월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처빔 때 떨어졌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 얘네들이 이거 매집해야 된다, 이거 지금이 이거 대놓고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보유량 4위로 갑자기 점프한 걸 보면 얘네들가 어떻게 된다? 지금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금 비중을 그래서 자꾸 50대 50을 말씀드렸고, 50% 갖고 있는 현금 지금 써야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되게 오늘 영상도 길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횡보했던 시간도 길지만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항상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